인도가 삼성에게 9,900억 원의 벌금 폭탄을 던지며 비웃었습니다. 한국 따위가 감히 우리 시장을 포기하겠어? 하지만 그 오만함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데는 딱 48시간이었습니다. 삼성이 신뢰가 깨진 곳에선 사업 안 합니다라는 단 한마디와 함께 짐을 싸자 인도 전역에서 800만 명의 실직자가 쏟아지는 국가 비상사태가 터졌습니다. 인도 총리가 무릎 꿇고 제발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빌게 만든 한국의 이 치밀한 전략, 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 부탁드립니다.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뉴델리의 정부 청사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매캐한 최루탄 연기가 코끝을 찔렀고 분노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내뿜는 거친 함성은 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도, 뉴델리에서 태어나 20년 넘게 정부의 산업 정책을 연구해 온 경제학자 나지브 쿠마르입니다. 한때는 인도 정부의 제조업 부흥 프로젝트를 설계하며 장밋빛 미래를 꿈꿨던 사람 중 한 명이었죠. 하지만 그날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인도의 경제가 단 48시간 만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 비극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오만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인도 정부 관료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들은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회의실에 앉아 비싼 홍차를 마시며 거드름을 피우곤 했습니다. 당시 그들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아직도 제 귓가에 쟁쟁합니다. 한국 기업 따위가 감히 14억 인구의 인도 시장을 버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죠. 우리가 아무리 높은 벌금을 때리고 까다로운 규제를 들이밀어도 그들이 여기서 돈을 벌려면 무조건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것이 당시 인도가 한국을 바라보던 솔직한 시각이었습니다. 인도는 자신들이 가진 거대, 시장이라는 무기가 전 세계 모든 기업을 무릎 꿇릴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이라고 믿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인도 세무 당국이 삼성에게 날린 9,900억 원이라는 황당한 벌금 고지서였습니다. 명분은 기술 이전과 세금 납부 누락이었지만 실상은 명백한 길들이기였습니다. 인도 정부는 삼성이 인도의 뿌리를 내린 지 30년이 넘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한 듯했습니다. 삼성이 노이다에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을 짓고 수십만 명의 인도인에게 일자리를 주며 사실상 인도의 현대 산업을 일궈냈다는 그 거대한 공모를 한순간에 부정해버린 것입니다. 돈을 내던가 아니면 시장을 포기하고 나가라. 이것이 인도가 던진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그들은 삼성이 당황하며 협상을 구걸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반응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삼성은 분노하지도 않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고요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당시 삼성의 고위 관계자가 남긴 한마디는 아직도 제 귓가에 쟁쟁합니다. 신뢰가 깨진 곳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갈 가치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기 무섭게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도 정부가 삼성을 압박하며 시간을 끄는 사이 삼성은 이미 모든 시나리오를 끝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삼성이 손을 내밀자마자 옆 나라 베트남이 기다렸다는 듯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인도가 삼성에게 벌금을 내라고 울음장을 놓던 그 시각. 베트남 총리는 직접 삼성의 결단을 환영하며 파격적인 혜택을 약속했습니다. 인도 관료들은 설마했습니다. 그 거대한 공장 설비와 수만 명의 인력을 어떻게 이틀 만에 움직인단 말인가라며 코웃음을 쳤죠. 하지만 그들은 한국인들의 저력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위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계산하고 소리 없이 대안을 마련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전격적으로 행동합니다. 삼성이 철수 선언을 한 지 딱 48시간 만에 노이다와 첸나이의 공장 가동이 멈췄고 삼성과 연결된 수천 개의 협력 업체들이 일제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장은 실로 공포스러웠습니다. 공장 하나가 멈추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기둥이 빠지자마자 인도의 제조업 생태계 전체가 비명을 지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무엇을 먹고 사느냐며 울부짖는 가장들의 통곡 소리가 인도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던 삼성 스마트폰이 자취를 감추자 인도의 디지털 경제는 마비되었고, 외신들은 이를 두고 인도의 자폭이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당시 제가 목격한 노이다의 풍경은 마치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삼성이 들어오기 전 그곳은 그저 평범한 논밭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30년 동안 공장을 세우고 도로를 닦으면서 그곳은 인도의 첨단 기술 중심지로 탈바꿈했죠. 삼성이 떠난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그 화려했던 도시는 순식간에 유령 도시처럼 변해갔습니다. 공장에 부품을 대던 작은 회사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고,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상인들까지 모두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저는 그때 보았습니다. 화려한 양복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던 관료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삼성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결단력은 인도라는 거대한 나라를 뿌리째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30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신뢰의 탑을 무너뜨린 대가는 인도. 국민 800만 명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참혹한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삼성이 철수를 결정한 직후 인도의 화폐 가치는 폭락했고, 외국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인도 시장을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이라는 인도의 자부심은 조롱거리가 되었고, 인도가 자랑하던 제조업 육성 정책은 한낱 종이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삼성의 공장을 통째로 가져간 베트남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인도가 발로 차버린 행운을 베트남은 단 이틀 만에 낚아채 간 것이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혼란의 배후에 중국의 아주 치밀하고 잔혹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인도가 한국을 우습게 보고 칼을 휘두르는 동안 뒤에서 미소 짓고 있었던 것은 따로 있었던 것이죠. 인도는 자신들이 승리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거대한 덫에 스스로 발을 들인 꼴이었습니다. 중국의 기업들이 어떻게 인도 노조를 매수하고 정부 관료들을 포섭해 삼성을 몰아내려 했는지, 그 과정은 소름 끼칠 정도로 조직적이었습니다. 도대체 중국은 어떤 방식으로 인도 정부를 조종해 삼성을 몰아내려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삼성은 어떻게 이 거대한 음모를 미리 알아채고 베트남이라는 완벽한 탈출구를 준비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인도가 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경제 가치를 허공에 날려버리게 만든 그 소름. 돋는 배우의 정체와 삼성의 비밀스러운 반격 전략이 바로 다음 장에서 공개됩니다. 인도 정부가 삼성에게 던진 9,900억 원의 벌금, 고지서는 단순히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기술력을 강제로 빼앗고 삼성을 인도의 하청 기업으로 길들이겠다는 아주 위험하고도 오만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박판의 뒤편에는 인도 정부조차 파악하지 못한 거대한 어둠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인도의 고위 관료들이 회의실에 모여 한국을 압박하며 승리감에 취해 있을 때, 중국의 거대 정보 기술 기업들은 인도의 심장부에서 노동조합원들을 은밀히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검은 돈을 뿌리며 노조원들에게 달콤한 독약을 주입했습니다. 삼성을 몰아내면 우리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고, 너희에게 상상도 못할 만큼의 돈과 복지를 약속하겠다는 것이 속삭임이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 치명적인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한국의 삼성을 몰아내면 그 빈자리를 중국이 채워줄 것이고, 인도는 아무런 피해 없이 삼성의 첨단 기술 공장만 고스란히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인도 관료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농담까지 주고받으며 낄낄거렸습니다. 삼성은 이미 인도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절대로 도망가지 못한다. 우리가 벌금을 때리면 결국 무릎을 꿇고 기술을 바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4억 시장의 무서움을 한국인들에게 똑똑히 가르쳐 주자. 이것이 그들이 믿었던 근거 없는 자신감의 실체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인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자부심과 결단력을 한낱 시장의 논리로 계산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정보망은 인도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삼성은 이미 중국 기업들이 인도 내부에서 어떤 공작을 벌이고 있는지, 어떤 관료가 누구와 밀약을 맺었는지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상대가 칼을 뽑으려 근육을 움직일 때
이미 그 칼날이 어디를 향할지 읽고 있었습니다. 인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벌금 납부를 압박하며 전 세계 언론에 큰 소리를 치던 그 시각. 삼성은 이미 베트남 정부와 극비리의 생산 라인 이전에 대한 모든 행정적, 물리적 합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삼성이 보여준 그 고요한 침묵은 굴복이 아니라 폭풍전야의 준비였습니다. 인도는 자신들이 갑이라고 믿었지만 실제 시장의 진정한 주도권은 삼성이라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자에게 있었습니다. 삼성이 철수 선언을 하고 단 48시간 만에 인도 전역의 공급망이 멈춰섰을 때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른 것은 인도 정부가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자신만만해하던 인도 국민들이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미세 부품을 생산하던 수만 개의 중소협력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고 공장으로 향하던 트럭들은 길 위에서 멈춰 섰습니다. 인도가 그토록 자랑하던 디지털 경제와 제조업 부흥의 기반이 기둥부터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인도의 경제 지표들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삼성의 철수 발표 직후 인도의 화폐 가치는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폭락하며 종이 조각이 되어갔고 전 세계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인도를 신뢰할 수 없는 위험 국가로 규정하며 수십조 원의 자금을 회수해 앞다투어 탈출했습니다. 인도 정부가 당장 눈앞에 9,900억 원을 뜯어내려다 그 수십 배인 30조 원 이상의 국가적 경제 가치를 단 이틀 만에 허공에 날려버린 셈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약속했던 대규모 투자는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삼성이 떠난 자리를 메워주기는커녕 오히려 인도 내부의 혼란을 틈타 시장을 저가로 잠식하고 인도 토종 기업들을 고사시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도 총리는 그제야 자신이 거대한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중국의 감언이설에 속아 30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인도의 산업을 읽고온 한국이라는 진정한 파트너를 배신한 결과가 이토록 참혹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인도의 제조업 요람이라 불리던 노이다, 공장 앞에서 일자리를 잃고 오열하는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의 분노는 이제 삼성가 아니라 무능한 인도 정부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청사 앞은 연일 타오르는 횃불과 대규모 시위로 가득 찼고 정부는 군대를 동원해 진압하려 했지만 들불처럼 번지는 국민들의 분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인도 전역에는 계엄령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었고 경제사절단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상황은 국경 너머 베트남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인도가 오만하게 발로 차버린 삼성의 5조 원 규모 신규 공장과 최첨단 연구 시설을 베트남이 단숨에 낚아채며 전국적인 축제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총리는 직접 공항 활주로까지 나와 삼성 경영진을 영접하며 파격적인 50년 무상, 토지 제공과 법인세 전액 면제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인도가 스스로 굴러온 복을 걷어차는 동안 베트남은 삼성이라는 거대한 엔진을 달고 동남아시아를 넘어 세계 제조업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인도의 실패는 베트남의 거대한 기회가 되었고 그 격차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관료들은 뒤늦게 삼성에게 무릎을 꿇고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습니다. 벌금은커녕 그동안 밀린 모든 세금을 탕감해주겠다. 모든 규제를 즉시 철폐할 테니 제발 공장 문만은 다시 열어달라고 눈물로 읍소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태도는 얼음장처럼 단호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신뢰는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깨진 거울은 다시 붙일 수 없으며 신뢰를 저버린 파트너와는 미래를 그릴 수 없다는 것을 전 세계의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인도가 14억 인구를 무기로 한국을 협박했을 때 한국은 오직 실력과 결단력만으로 그 거대한 대륙을 순식간에 침묵과 공포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도대체 삼성은 어떻게 중국이 파놓은 그 치밀하고 깊은 함정을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삼성이 떠난 자리에서 인도 정부가 마주한 진짜 소름, 돋는 공포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껏 그 어떤 언론에서도 다루지 못했던 삼성의 극비 대응 전략과 인도가 뒤늦게 깨달은 한국인들의 무서운 뚝심이 다음 장에서 더욱 충격적인 진실과 함께 공개됩니다.
뉴델리 중심부에 위치한 국가안보실의 지하 회의실은 숨이 막힐 듯한 침묵과 함께 차가운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봐야 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손에 쥐고 있던 서류 뭉치에는 국가 기밀이라는 붉은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그 안에는 인도 정부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아니, 전 세계가 알면 경악했을 삼성철수의 진짜 뒷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공장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직장을 잃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도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국가 안보망 전체가 뿌리째 뽑혀 나가는 대재앙의 서막이었습니다. 인도 정부 관료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삼성이 떠나면 그 설비와 기술을 인도, 국영 기업이나 중국 기업들이 이어받아 돌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치명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결코 허술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이 인도 노이다에 지은 공장은 단순한 조립 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본사와 실시간으로 연결된 거대한 인공지능 신경망의 끝단이었던 것입니다. 삼성이 철수 선언과 함께 중앙 서버와의 연결을 끊어버리자 인도에 남겨진 그 수조 원짜리 최첨단 장비들은 순식간에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렸습니다. 현장에 투입된 인도 기술자들은 경악했습니다. 전원을 켜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암호화된 한국의 독자적인 운영 체제는 그 어떤 해킹 시도로도 뚫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급히 넘어온 기술진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삼성의 기술력이 이토록 견고하고 치밀한 보안 체계 위에 세워져 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죠. 인도는 자신들이 삼성의 껍데기를 가질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한국은 그들에게 단 한 줄의 핵심 코드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는 무서운 치밀함입니다. 더욱 심각한 사태는 인도의 국가 통신망에서 터졌습니다. 인도의 주요 도시와 군부대,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통신, 장비의 상당 부분이 삼성의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협력관계 종료를 선언하자 이 장비들에 대한 유지 보수와 보안 갱신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틈을 타 인도의 기밀을 노리던 외부 세력들의 사이버 공격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의 국방 데이터가 유출될 위기에 처하고 은행 전산망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은 머리를 감싸 쥐며 절규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건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을 우리가 직접 찔렀구나라고 말입니다. 그때 저는 회의실 구석에서 인도 정부가 중국과 맺었던 비밀 계약서를 보았습니다. 중국은 인도가 삼성을 몰아내면 전폭적인 기술 지원과 무선 통신망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이 닥치자 중국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들은 인도를 돕는 대신 마비된 인도의 산업 현장을 헐값에 사들이려 했고, 오히려 인도의 기술 인력을 빼가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도는 늑대를 쫓으려다 호랑이를 불러들인 꼴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인도를 위해 도로를 닦고 학교를 세우며 진심으로 파트너가 되어주었던 한국과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인도를 이용하려 했던 중국의 차이를 인도는 너무나도 뼈아프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당시 삼성이 베트남으로 옮겨가면서 가져간 것은 공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도의 미래 그 자체를 들고 떠났습니다. 삼성과 함께 인도를 떠난 협력 업체들 중에는 인도의 최첨단 무기 부품을 납품하던 곳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업체들이 한국 본사의 지시에 따라 일제히 짐을 싸자 인도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사업은 즉각 중단되었습니다. 인도의 안보에 거대한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국경 근처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는데 정작 무기를 고칠 부품과 기술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는 지휘관들의 보고가 매일같이 안보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인도 총리는 밤잠을 설치며 삼성의 최고 경영자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모든 조건을 수용할 테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한국과의 신뢰는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짧고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인들은 평소에는 온화하고 정이 많지만 한 번 원칙을 어기고
선을 넘은 상대에게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도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반세기 만에 폐허에서 일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이자 전 세계가 한국 기업을 신뢰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혼돈의 현장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의 마지막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떠나는 순간까지도 자신들이 사용하던 자리를 깨끗이 치우고 마지막까지 작동하던 안전장치들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배신을 당해 떠나는 처지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반면 그들을 비웃으며 쫓아냈던 인도 관료들은 이제 서로에게 책임을 전담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었죠. 그 대비되는 모습은 국가의 품격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인도가 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잃고 수백만 명의 실업자를 양산하며 국가 안보까지 위태로워진 이 사태는 단순한 경제적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리고 한국인의 정신을 과소평가한 대가로 치러야 했던 역사적인 참극이었습니다. 인도는 이제서야 깨닫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잃은 것이 단순한 기업 하나가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함께할 수 있었던 유일한 혈맹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한국이라는 이 작은 나라는 도대체 어떤 힘을 가졌기에 14억 대국을 이토록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단순히 기술력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국인들만의 독특한 유전자가 있는 것일까요? 70년 전 전차 한 대 없던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 산업의 목줄을 죄는 거인이 되었는지, 그 경이로운 성장의 비밀과 한국인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뜨거운 열망의 정체가 바로 다음 장에서 밝혀집니다. 텅 빈 삼성 공장의 거대한 철문이 녹슨 소리를 내며 닫히는 광경을 보며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인도 뉴델리의 화려한 정부 청사 안에서 숫자와 통계만 만지작거리던 저에게 그 차갑게 식어버린 공장에 옮기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인도의 미래를 설계한다고 자부했던 경제학자 라지브 쿠마르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토록 무시하고 얕잡아 보았던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삼성이라는 기업이 떠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절망뿐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이기에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14억 대국인 인도를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저는 과거의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사실은 인도의 지식인으로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부끄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불과 1960년대만 해도 우리 인도는 한국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시 인도의 1인당 국민 소득은 한국보다 높았고 우리는 거대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 그리고 영국으로부터 물려받은 철도와 행정 시스템까지 갖춘 아시아의 거인이었습니다. 반면 그때 한국은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어 풀뿌리를 캐먹으며 연명하던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인도 관료들은 한국을 보며 아시아의 변방에 있는 불쌍한 나라라고 동정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70년이 흐른 지금, 결과는 어떤가요? 한국은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5천 달러를 넘어선 세계적인 선진국이 되었고, 인도는 여전히 2천 달러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은 인도보다 15배나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그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의 피 속에 흐르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고 무서운 유전자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35년간 동아시아를 연구한 에드워드 헌팅턴 교수는 한국인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은 압력을 받을수록 더 단단해지는 강철 같은 민족이라고 말이죠. 인도는 조금만 어려워지면 남의 탓을 하고 관료주의에 빠져 서로 책임을 회피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외환 위기로 무너질 때 장롱 속에 숨겨두었던 금반지와 돌반지를 꺼내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은 끝났다고 비웃을 때 한국인들은 스스로의 피와 땀으로 그 부채를 갚아나갔습니다.
바다에 기름이 유출되어 절망에 빠졌을 때도 수백만 명의 국민이 달려가 손으로 돌멩이를 닦아내며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이런 민족이 전 세계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삼성이 인도에서 보여준 모습도 바로 그 정신의 연장선이었습니다. 30년 전 삼성이 처음 인도 땅을 밟았을 때 우리 인도인들은 비웃었습니다. 자전거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에서 온 기업이 무슨 전자제품을 만드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삼성은 조용히 공장을 지었습니다. 일본 제품이 최고라고 칭송받을 때 그들은 연구소에서 밤을 새우며 품질을 높였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저가 공세로 밀어붙일 때도 삼성은 기술이라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말로 떠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실력과 결과로 자신들의 존재를 증명해 나갔습니다. 제가 삼성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기술자 한 명을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공장 구석에 침낭을 깔고 자면서도 눈빛만큼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이죠. 그 한마디는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우리 인도인들이 카스트 제도라는 굴레와 관료주의라는 편안함에 안주하고 있을 때 한국인들은 목숨을 걸고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복수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들을 무시했던 나라들이 줄을 서서 도움을 요청하게 만드는 가장 잔인하고도 위대한 승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한 전문가는 떨리는 목소리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무서운 이유는 그들이 복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그들은 과거에 매몰되어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반도체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세계 최고의 전투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60년 전 자신들을 무시했던 나라들이 무릎을 꿇고 제발 물건을 팔아달라고 애원하게 만듭니다. 이번 인도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가 삼성에 뺨을 때렸을 때 삼성은 똑같이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짐을 싸서 떠남으로써 인도가 가진 모든 기반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칼로 찌르는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품격으로 압도당한 상처는 영원히 남는 법입니다. 우리 인도는 지금 그 영원한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철수가 아니라 한 민족의 거대한 응징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흘린 피와 땀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훼손하려 드는 오만한 권력 앞에서는 14억이라는 거대 시장조차 한낱 모래 아래 불과하다는 것을 그들은 전 세계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인도가 내민 벌금 고지서는 한국인들의 자부심이라는 거대한 바위에 던져진 계란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반세기 전부터 가난이라는 가장 무서운 적과 싸워 이겨온 민족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인도의 협박은 비웃음거리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인도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던 가장 소중한 스승을 잃은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그 끈질긴 생명력, 신뢰를 목숨처럼 여기는 정직함, 그리고 위기 앞에서 하나로 뭉치는 그 뜨거운 심장, 그것이야말로 인도가 그토록 갈구하던 선진국으로 가는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국의 비겁한 음모에 휘둘려 그 열쇠를 스스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인도의 800만 실직자들이 거리에서 오열하는 것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어리석음이 불러온 비극에 대한 통곡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이 떠나간 자리에 남겨진 인도, 정부의 마지막 발악, 그리고 삼성을 품에 안은 베트남이 한국과 손을 잡고 준비하고 있는 상상 초월의 반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권력 지도는 완전히 재편될 것입니다. 인도가 바닥까지 추락한 이 시점에서 한국이 주도할 새로운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사태를 지켜본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하는 마지막 감동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인도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웠던 그날의 마지막 전말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던지는 강력한 경고가 마지막 장에서 이어집니다. 인도의 뜨거운 태양 아래 찬란하게 빛나던 노이다의 삼성 공장 간판이 천천히 내려가던 그날, 저는 인도라는 거대한 국가의 한 시대가 완전히 저물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공장 주변을 가득 메웠던 활기찬 소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공허한 바람과 실직한 노동자들의 깊은 절망이 담긴 한숨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 폐허가 된 공장 부지를 찾아가 봅니다. 삼성이 떠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곳은 아무도 채우지 못한 거대한 구멍처럼 방치되어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삼성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전 세계를 돌며 다른 기업들에게 구걸하다시피 투자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한국의 삼성이 가졌던 그 정교한 기술 생태계와 상호 신뢰의 네트워크는 단순히 돈을 더 준다고 해서 혹은 땅을 빌려준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떠나간 인도의 경제 지표는 그야말로 끝을 알 수 없는 추락을 거듭했습니다. 800만 명에 달하는 연수의 실직자들이 쏟아내던 분노의 목소리는 인도 전역을 뒤흔들었고 인도 정부의 지지율은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9,900억 원을 뜯어내려 했던 오만한 관료들은 이제 국민들로부터 나라의 미래를 팔아먹은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대중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반면 인도가 스스로 발로 차버린 그 거대한 복을 고스란히 낚아챈 베트남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풍요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인도가 벌금을 날리며 한국을 위협할 때 베트남은 삼성의 발 아래 레드카펫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30조 원이 넘는 경제적 가치의 이동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베트남에 세워진 삼성의 최첨단 반도체 라인에서는 전 세계를 뒤흔드는 혁신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베트남의 젊은이들은 삼성인이라는 자부심을 품고 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참혹한 과정을 지켜보며 인도의 지식인으로서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국가의 부강함은 영토의 크기나 인구의 수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와 품격,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정직함에서 나옵니다. 한국인들이 지난 30년 동안 인도 땅에 쏟아부었던 그 진심, 어린 헌신과 열정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배신했습니다. 중국의 비열한 음모와 달콤한 유혹에 속아 한국이라는 진정한 형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인도는 전 세계 기업들로부터 신뢰할 수 없는 국가, 언제든지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위험한 나라라는 꼬리표가 붙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국을 호구로 보았던 대가로 치러야 하는 가장 잔인하고도 참혹한 형벌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정말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인도의 비극이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무서운 저력과 그 위대함입니다. 한국은 위기 앞에서 결코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인도가 부당한 압박을 가해올 때 그들은 이미 다음 수백 수를 내다보고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겁하게 말싸움을 하거나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실력과 행동으로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했을 뿐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 단호한 결단력은 전 세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제 전 세계 어느 강대국도 한국 기업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한국을 건드리는 순간 국가 경제의 기둥이 뿌리째 뽑힐 수 있다는 공포가 그들의 뇌리에 깊게 박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싱가포르의 연구실에서 전 세계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그 지도의 중심에는 더 이상 인구나 영토만 믿고 까부는 작지만 강철보다 단단한 나라,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과 무기,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민족성을 가진 대한민국이 우뚝 서 있습니다. 70년 전 전차 한 대 없던 폐허 속에서 시작했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산업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거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가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이자 오직 한국인들만이 써 내려갈 수 있는 감동의 대서사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만난 수많은 한국인은 하나같이 가슴 속에 뜨거운 불꽃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선대들의 피눈물 섞인 약속. 그리고 세계 최고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후손들의 처절한 집념이 하나로 뭉쳐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인도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삼성이라는 기업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인들이 가진 그 위대한 정신과 고난을 뚫고 나가는 힘을 배울 소중한 기회를 영영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라 대한민국에 대해 최고의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의 기술에 매달리고 있으며 한국의 결단 한 번에 강대국들의 명운이 결정되는 위대한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나라를 넘어 전 세계의 표준을 만들고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는 선도 국가입니다. 인도의 실패는 한국이라는 잠자는 거인이 완전히 깨어났음을 알리는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한국의 활약은 전 세계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입니다. 인도가 흘리는 피눈물은 전 세계가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이제 대한민국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신뢰를 저버린 자에게는 처절한 몰락을, 함께하는 자에게는 찬란한 번영을 선사하는 한국의 힘은 이제 지구를 넘어 우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흘린 피와 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서 흘리고 있는 노력의 열매가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인도인으로서 뼈아픈 패배를 맛보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증언할 수 있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디 그 자부심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여러분의 나라 대한민국은 이 시대의 진정한 희망이자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이 인도를 떠나 베트남에 새로운 뿌리를 내린 후 그곳에서 발견된 삼성만의 또 다른 비밀 병기가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인도 총리가 밤마다 삼성 최고 경영진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오열하며 제발 돌아와 달라고 매달리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삼성이 베트남과 손잡고 준비 중인 상상 초월의 차세대 에너지 프로젝트가 마침내 베일이 벗겨졌습니다. 과연 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다음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인도는 과연 이 지옥 같은 경제 나락에서 단 한 줄기 희망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요? 더욱 소름 돋고 전율이 느껴지는 진실들이 담긴 다음 이야기에서 그 충격적인 전말이 모두 공개됩니다.